3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도내 일부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내내 이 같은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나 눈이 도로 틈새로 스며들면서 얼어붙는 살얼음,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겨울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해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은 상황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시가 호수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호텔급 숙박시설도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집 밖을 나서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룻밤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눈발이 날리고 강한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매서운 겨울 한파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철원 김하읍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춘천과 양구, 영월 등 도내 대부분 지역도 전날보다 5도 이상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기록되면서 거리의 시민과 상인들은 온몸을 꽁꽁 싸매는 등 힘겨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한낮에도 눈발이 날리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졌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패딩 조끼도 입고 패딩도 입고 다녀야 되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더욱 실감납니다. 예고 없이 찾아든 매서운 한파에 축산농가는 겨울 채비를 서두릅니다. 어린 송아지는 추위에 탈이 나지 않도록 난방기구를 더한 따뜻한 방을 만들어주고 축사에는 볏짚과 톱밥 등을 더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수확이 끝난 논밭 주변에는 얼음까지 얼어 있어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를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욱 낮아지고 올겨울 기습 한파도 잦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한파 영향 예보를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한파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요령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기상 서비스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최저 기온이 영하 9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예상되는 전날 한파 영향 예보가 발표되고 있고 한파 영향 전망, 한파 피해 현황, 시설물 등 보건 등 6가지 분야에 대해 한파 위험 수준과 대응 요령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7일 오후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파 영향 예보 등에 관심을 기울여 한랭 질환 등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블랙아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나 눈이 도로 틈새로 스며들면서 얼어붙은 검은색 살얼음을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정차해 있는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맥없이 미끄러집니다. 지난달 29일 고성군 거진읍 송죽교 인근의 7번 국도에서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아침에도 제2 영동고속도로 동양평 IC 근처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블랙아이스. 새벽이나 아침에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고 검게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초겨울 적은 양의 비나 눈이 온 뒤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강릉의 한 국도입니다. 빙판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낮고 그늘이 많은 산간 지역이나 터널 출입구에서는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의 무서운 점은 얼음이 도로와 같은 검정색이라는 점. 그만큼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의심되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절반 정도 줄이고 급제동도 피해야 합니다. 빙판 위에서 핸들을 과대 조작하거나 급정거를 할 경우에는 차량이 스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한 번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충분히 나누어서 밟으시거나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을 하셔서. 겨울철 도로 위의 숨은 불청객 블랙아이스. 이름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3일 오전 11시 40분쯤 고성군 거진읍 동쪽 50m 해상에서 60대 형제 2명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속초해경은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안가로 나와 있던 형제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형은 숨지고 동생은 다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형제는 고성군 거진항에서 이날 오전 11시쯤 1.3톤급 어선을 타고 출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 의료 서비스, 합리적 운영과 책임 운영 등 4가지 영역으로 진행됐습니다. 강릉의료원과 영월의료원 등 7곳이 C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2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시내권 운행버스는 늘어난 반면 간선 노선들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심 순환형 노선을 신설하고 학교별 등교 시간을 고려한 통학버스 노선을 운행합니다. 또 벽지 노선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해당 노선에는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시내버스 개편 둘째 날인 3일, 시민들은 아직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비에서 노선이 바뀐다고는 하대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나와서. 시외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예, 택시 타고 올라가요. 택시 타고? 네, 농협 앞에서 내려가고. 농협 앞에서? 네. 아, 좀 불편한 건 없어요?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하게 좀 불편하지만 뭐. 상당수 시내권에서 움직이는 시민들은 배차 간격이 줄어들어 편리해진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해시 북평 전통시장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장날을 맞아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나와 계신데요. 저도 이곳에서 망상해수욕장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는 순환과 간선, 지선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1회 40분 이내 무료 환승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시 40분쯤 버스를 타고 시청에서 환승하는 코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 내부와 승강장에는 노선표가 있지만 실제 승강장 이름과 달라 처음 버스를 타는 사람은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또 망상해수욕장 같은 유명 관광지의 경우 하루 4차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도심 순환형 버스 신설에 초점을 맞췄고요. 앞으로 노선표 수정과 노선 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동시에 4대의 공공형 버스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동해 북평 전통시장에서 이곳 망상해수욕장까지 오는데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시내권의 경우 배차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 편리함을 더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과 원주 등 도내 주요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주택공사가 최근 발표한 제39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 동해 등 4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시군 구별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데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미만으로 떨어진 속초와 고성은 제외됐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각 지역의 미분양 주택수는 춘천 950세대, 원주 2,983세대, 강릉 510세대, 동해 832세대 등입니다. 원주시가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와 사회복지법인 곰돌이 복지재단 등이 공동 주관한 제1회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분 기초단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강원도 최초 효행장려금 제도 도입 등 장애인과 노인 복지를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는 치매 안심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갖춘 보건복지타운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반의 도시는 바로 춘천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작 호수를 활용한 관광 상품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춘천시가 소양관과 의암호 일원 경관 조명을 비롯한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춘천 관광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호텔급 숙박시설도 잇따라 조성되면서 체류형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상징 중 하나인 소양이교 아치가 화려한 캔버스로 변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작은 전구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만들어진 멋진 영상이 장관입니다. 춘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소양강 스카이워크에는 레이저 쇼가 더해졌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의암호 야간 경관 조명 사업 중 1단계 사업인 미디어 파사드 멀티미디어 쇼 구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사전 점검을 마친 소양강 일원 미디어 아트는 보완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지천 일대와 의암공원길 등에 대한 야간 경관 사업도 내년 중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입지 여건이 좋은 소양강 스카이워크 주변과 의암근린공원 그 호숫가 주변으로 2개 구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의암호를 순환하는 어떤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이 있는 의암 스카이워크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의암호 야간경관 관광 자원화 사업과 별개로 호수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암호 유람선 운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천억 원 규모의 삼천동 마리나 리조트 조성 사업은 시행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춘천 관광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호텔급 숙박시설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30실 규모의 호텔 한 곳이 준공돼 운영을 시작했고 공지천 일대에 조성 중인 390실 규모의 호텔도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호텔 2군데가 숙박업을 완공을 했었고 앞으로도 내년도분만 해더라도 지금 인허가가 난 부분도 약 2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객실수 자체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시가 호수를 활용한 관광과 체류형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성큼 다가온 추위로 내년 1월 4일 개막하는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화천군은 3일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과 도심 거리에 불을 밝힐 선등거리 조성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얼음 조각 광장에 들어서는 서화산 터널에는 중국에서 온 빙등 전문가 30여 명이 오는 22일 개장을 위해 다양한 얼음 조각 30여 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선등거리에 걸릴 산천어 등 2만 7천여 개가 모두 만들어졌고 메인 축제장인 화천천에는 눈썰매장과 조형물 시설이 속속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농가소득진흥대 추진 우수지역본부 1위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농협은 올해 산불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도 영농인력 공급과 도농 교류 활성화, 벼 직파 재배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 주요 과제를 수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농협은 내년에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과 농촌체업 관광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정양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산사태와 낙석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영월군은 내년 신규 사업에 국비 2억 원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도 도의회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3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의회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늘어놓던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을 정파적 결정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과 7개월 전에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던 사업도 부활시켜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날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결특위가 도지사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놓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겨울 시즌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올림픽 레거시와 한류, 눈이라는 테마를 접목한 동동통통 외국인 스노우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춘천 얼음나라 커피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를 비롯해 도내 9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겨울축제와 연계해 홍보와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알펜시아 리조트와 하이원 리조트 등 도내 9개 스키 리조트와 연계해 스키 강습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시설을 결합한 개별 관광객 장기 체류를 위해 동아시아 관광포럼과 연계한 리더스 고고 강원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16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4,7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릉 시니어클럽과 강릉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릉시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2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9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9회 원주시 고3 수험생 한마당 축제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원주시청 백운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수능을 치른 7개 학교 고3 수험생 2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수험생이 직접 참여하는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양성평등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정보화기기 일괄 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에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 2,900여 대와 비디오 프로젝트 1,300여 대를 교체 보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개별 구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제품을 일괄 구매해 27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교육청은 이후에도 학교 노트북과 컴퓨터 등의 정보화기기 일체를 일괄 구매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주관한 2019 시정 홍보 UCC 공모전에서 원주시 단구동 김동숙 씨의 작품 원주 원추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작은 원주시의 관광명소와 축제 등을 뮤직비디오 형식에 담아 재치 있게 소개한 작품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원주시 UCC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42점 가운데 작품성과 표현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최우수 입상작에 300만 원 등 입상작 10점에 대해 모두 7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성소방서가 고성군 강성읍 흘 1, 2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을 선정해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 등을 보급하고 초동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소방 정책입니다. 고성 흘 1, 2마을은 산과 가까이 있어 산불 발생 시 마을로 번질 우려가 있어 화재 취약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며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내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지원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과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 교수, 김선기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시간 주제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과인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주제를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분권, 혁신, 그리고 포용 이 세 가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드리고요. 네. 분권과 혁신은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많이 나왔던 말들이었습니다. 포용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추구하는 가치로 새로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분권과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혁신은 이게 창조적 파괴라는 그 표현에서 나온 것처럼 그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다 보니까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창조적 파괴로 소외되는 계층을 포용의 가치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계획에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용자 조합원을 구성하는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언제 많이 생겨났습니까? 바로 IMF 금융 위기가 초래한 대량 실직 사태와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구조를 아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많이 등장하던 용어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말이거든요. 네. 선택받지 못한, 그래서 도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연대의 틀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포용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네, 포용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좀 지원이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도 생활고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세상을 등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관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들을 합니다만 이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야말로 나라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의 삶에 다양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손 잡아줄 곳이 있다는 인식을 한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무적인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넓혀줍니다. 복지뿐 아니라 주거, 의료, 먹을거리, 문화, 일자리, 교육 등 개인 삶의 필요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을 연계해서 생활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죠. 네,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도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말 그대로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족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담, 교육, 그다음에 자원연계, 주거지원, 그다음에 소액대출 같은 이제 금융지원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2004년도에 노숙인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해서 2016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춰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이 지금 192명인데요. 그 중에서 1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분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인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분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갈거리라는 뜻도 궁금한데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흥엄면 대한리에 있는 그 지명 이름인데요. 네. 칡 갈자에다 이제 먹을 거리 할 때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칡이 많이 나는 동네인데 칡이 많이 나는 동네는 옛날부터 그 보릿고개 때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네네. 이제 칡을 캐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 그 그런 의미로 해서 유래들을 갈거리가 생긴 갖고 거군요. 있습니다. 예. 네,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 말씀을 해주시죠. 그 2004년도 이제 9월 20일 날 현재 저희 이사장님께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같이 설립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의 대가를 저축을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금융권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축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울 때 이분들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는 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제 노숙인 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좀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뭐 협동조합은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상담 사업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상담이 창구가 돼서 이제 상담이 창구가 돼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네.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건데요. 상담은 크게 이제 가계 재무 상담, 그다음에 채무 상담, 생활 상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네. 가계 재무 상담은 소비와 지출, 그다음에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포함해서 저희는 이제 돈이 많으면 꼭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의 소득 수준에서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가계재무관리의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뭐 행복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제 삶이 살아나는 가계재무 관리를 하는 그런 상담이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채무 상담.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채무인데 특히나 어려운 분들일수록 그 악성 채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채무가 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가 있으면 그 연체가 되고 이러면 해결 방법이 있는데 어디에 상담을 할 곳이 없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거는 겉으로 잘 드러내지를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뭐 극단적으로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채무도 그 채무의 규모나 연체 기간 종류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상담이고요. 그다음에 생활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거리의 문제, 생활 전반적인 것들, 의료의 문제,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으면 그런 연계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가계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나가보면 저희가 이제 강원 지역의 17개 지역자활센터 그 자활사업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막연하세요. 이제 돈 버는 거, 채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데 분명히 방법들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접해본 경험이 그렇죠. 없으시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조화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런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자원 연계 사업, 그 다음에 작긴 하지만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액대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범위 내에서. 네. 요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법적 행위인데요. 출자금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급히 돈 쓸 일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소액대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지원 사업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예, 바로 우리가 협동조합이 추구하고 있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을 스스로 내부에서 이제 해결해가는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부터 아까 이제 노숙인들께서 이제 쉼터에서 출발했던 돈을 모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쵸. 방법을 모르고.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협동조합은 시작도 교육이고 끝이도 교육인 것처럼 상담과 교육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생활 전체가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은 꼭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함께 연대의 힘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정말 교과서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단순히 숙식 제공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부터 뭐 소액 대출, 교육, 주거 지원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구체적인 금융 지원 사업을 좀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우선 채무의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채무의 문제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보 부족과 상담 부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채무 상담을 하는 거고, 소액대출 사업도 하는 것도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다른 금융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어떤 사채라든지 대부업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액대출 사업을 하는 거고, 사실 금융지원 사업의 핵심은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채무 문제는 해결을 보면 금방금방 성과가 나는데, 가계 재무 관리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이제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과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의 교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묻고 가계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분이 그 삶에 본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무 관리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오랫동안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데, 상담을 받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돈이 많지 않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구나. 좀 부족하지만 건강하게 살면 내 풍족한 게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기보다도 이제 힘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구나. 예전에 생각했다 왔던 그런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삶,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협동조합 차원에서 지원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진행이 잘 돼가고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복지 자원들이 연계되고 있고, 그래서 뭐 국가의 복지 체계가 뭐 잘 돼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 시각에서 보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국가 복지 체계는 지금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지원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이러는데, 문제는 지원 이후에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잘 안 된다기보다도 그냥 돈을 주면 국가의 역할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1억을 준다고, 월 1억을 준다 그래도 삶이 개선이 안 되는 분이 있고요. 뭐 지금의 보장 수준이 높지 않지만 지금의 보장 수준으로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진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인터뷰한 거를 되게
뜻깊게 봤는데,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뜻깊게 네. 봤는데 실제 어떤 국가의 지원의 보장 수준도 좀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보장 수준을 넘어서 들어가서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어디에 어느 부분을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게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과제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2004년부터 장장 한 15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좀 펼치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큰 성과가 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이 시작이 우리 사실 노숙인 쉼터에서 이용자들에게 통장 관리를 해주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노숙인들이 사실 그날 번 돈을 그날 다 써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루바로 하루 사려는 거죠. 그래서 고물 수거를 하건 인력 시장에 나가서 몇천 원 혹은 몇만 원을 벌어오는데 그냥 주로 술 마시거나 그래서 돈을 써버려서 그러니까 노숙의 그런 악순환을 이제 겪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월세 보증금 몇십만 원의 목돈이 없어서 저렴한 월세방도 못 얻고 여인숙을 전전하거나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들에게 개인이나 이 되면 개인, 그다음에 기관 이름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시키고 목돈을 만드는 통장 관리를 해주면서 목돈이 마련되면 월세를 얻어 나가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생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급식소 이용자, 지역 빈곤층 이렇게 확대되면서 조합원 중에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후원자들도 함께 하시면서 점점 늘어나고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빈곤 문제를 극복해가는 힘을 길러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빈곤 극복 사업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지난달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네, 앞에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국가와 지방 정부의 복지 지원 체계를 알뜰히 챙겨서 연계하는 일이 우선이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경제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책을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곳이 있다는 것, 그 잘 알리는 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바로 그 생활 자립 지원 센터가 이 삶의 문제를 들고 오는 입구 역할에서 각종 자원을 연계해주는 그 플랫폼 역할, 그리고 해서 결국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로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끝으로 사무국장님께서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끝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는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모든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빈곤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곳이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생활자립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찾아오시면 손잡아 드리고 저희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손잡아 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원주 생활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의 단체들과. 그래서 함께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 김선기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도 저녁 기온은 더 떨어지겠고 영서 지역으로는 1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아침 출근길에는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 시작부터 찾아온 강추위는 주 후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마치 1월 한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4도, 원주 영하 3도, 속초 영하 1도로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6도, 속초 7도, 강릉 9도가 예상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훨씬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